이 시각 주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15일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벽 들어 귀경길 차량 통행이 원활해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된 뒤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여야의 총선 공천 심사 결과가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현역 의원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규모와 반발 수위에 따라 제3지대 몸집 분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오던 클리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귀국한 뒤 이틀 만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이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집단행동 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도 오늘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첫 집단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적인 걸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의사들은 단축 진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개 시도에서 지역별 걸기대회 진행할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강력한 저항을 할 겁니다. 여기다 응급의료 전문의들도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로 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으로 만약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의협에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설 연휴에도 여야의 프레임 대결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은 운동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도 특권 세력이 된 운동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규정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쟁만 일삼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력,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연탄 봉사를 정치쇼라고 비난한 야당 의원에 대해선 위장 탈당쇼를 한 사람 눈에는 쇼만 보이느냐고 따졌고 방송 중 욕설에는 오만한 특권의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이 매섭다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은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고사 직전의 민생, 심각한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각자 도생에 내몰리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권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은 선명한 프레임 경쟁으로 설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연휴 이후에는 상당한 내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연휴 이후 예비 후보자 면접에 나서는 가운데 아직 영남권 중진에 머물고 있는 험지 출마자에 대한 추가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우리 험지로서 전략 지역인지 또 어떤 추가적인 부탁을 드릴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나가겠고요. 하위 10% 대상자 통보와 2차 경선 지역 발표를 앞둔 야당은 단결만이 답이라며 연일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명 대 친문 등 갈등의 불씨가 당내에 산재해 있어 이를 봉합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프레임 대결 구도 속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공천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포함한 노후보장 정책을 담은 노인 공약을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공약에는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동안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설 밥상 물가 등 민생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담 발언 등을 두고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이 합친 통합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 꼼수 정치 상징이라며 자신들은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을 얼마나 영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 통합을 전격 발표한 제3지대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 이틀 만에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합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개혁신당은 첫 결정으로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실상의 위성정당 창당을 합리화한 데 대해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한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득표율이 설령 20%, 30%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이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겁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영입해야 6석 녹색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자를 포섭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역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안정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10% 이상의 정당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은 조만간 터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개혁신당은 오늘 정식 최고위원을 인선하고 공동 실무위 협상단을 꾸려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력이 모인 데다 총선 준비까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구체적인 공천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연휴를 하루 남겨놓고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귀경길에 오른 이들로 붐볐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을 앞둔 열차 앞이 귀경객으로 북적입니다. 모처럼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게 된 손자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서 전화해. 저번도 전화해. 설 연휴의 셋째 날, 가족 친지와 보낸 즐거운 시간은 뒤로하고 돌아갈 준비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면서 연휴 첫날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차역에서는 아쉬움이 물씬 묻어났습니다. 과일 같은 거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서울 가면 먹으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싸주셔서 저희 캐리어에 거의 음식이 반이거든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시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에 찹찹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차 대신 버스를 선택한 귀경객도 적지 않습니다. 임시버스가 투입되면서 10분에 한 대꼴로 터미널을 떠나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고향에 건넨 선물로 가득했던 두 손은 부모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손끝에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담겼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누나들도 또 같이 놀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이제 다시 서울 가면 학교도 가야 될 텐데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숙제가 많이 밀려 있어서 좀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덧 끝을 향해 가는 설 연휴. 가족과 정을 나눈 시간을 생각하며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오전부터 정체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자정 무렵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대구는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20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2만 대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 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강릉은 영하 3도, 울산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9도, 대구와 울산은 1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매수세 감소와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전세 기피에 월세가 치솟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넉 달 연속 상승하더니 지난해 12월 6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66.9% 이후 10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53.7%로 11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은 집값 하락 전망에 실수요자들이 매수 대신 전세를 택하는 데다 입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각해 월세가 치솟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78.6%에 이르렀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68.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전국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01.9로 1년 만에 0.8% 상승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75.2%까지 치솟은 2018년보다는 낮아서 지금 당장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사라져서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점은 문제입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전세가 무너지니까 매매 시장도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빌라 전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급 부족에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몇 년 뒤 다시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가 오랜만에 청약시장에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최소 수억 원이 저렴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지만 분양가가 워낙 비싸고 또 규제 지역이라 대출도 까다로워서 현금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3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서울 잠원역과 반포역을 사이에 낀 더블 역세권에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서초구에서 2년 반 만에 풀리는 대단지 청약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주변 15년 되거나 좀 연수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축이면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당첨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몇억 원은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전체 3천 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까다로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적어서 좀 제한이 되니까 그 정도만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대출받기도 어렵고 당첨되면 3년 동안 집을 팔 수 없을 뿐더러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당장 계약금만 분양가의 20%로 결국 소득은 낮지만 수억 원을 보유한 현금 부자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달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 포제스 한강 특별공급에도 34가구 모집에 9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상 밖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등 일부 규제 지역의 경우 현금 부자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불합리한 시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나 분양가, 수요자에 따라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특별공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부터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병장 월급이 100만 원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올해는 1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반기 입영을 선호하는 기존 추세에 더해 이렇게 봉급 인상 시기인 연초에 입대 지원이 더 몰리면서 하반기 병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는 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만 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되는 봉급의 한 설문조사에선 군 복무기간 모으고 싶은 병사들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험 대학 복학 선호 심리에 더해 봉급이 인상되는 연초에 입대하려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병사 지원율은 상반기에 높아졌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영 기준으로 해군의 지원율은 0.2대 1 수준에 그쳤고 3차례 추가 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모집병인 공군의 지원율이 2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육군은 복무기간이 더 짧고 공군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복무하는 이점이 부각되는 것과 달리 해군은 함정 근무가 힘들고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해군은 함정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함정 근무병 추가 수당 지급과 조기 진급, 복무지역 선택병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해군은 병 지원율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인력 획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해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추가로 병사 봉급이 오르고 상반기 입대 선호 심리와 병역 자원 감소 현상이 여전한 만큼 하반기 병력 수급 불균형이란 추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입영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연계해서 균형 있게 충원을 하고요. 병역 의무자들이 선호하는 특기의 모집 분야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은 관련 대책과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네, 연휴 기간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 문어를 대량 밀반입하려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와 충북 제천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부산 앞바다. 해경 함정이 수상한 어선에 접근합니다. 잠시 후 선박 화물창에서 검은색 봉투에 쌓인 냉동 수산물 상자 70여 개가 발견됩니다. 설 연휴 새벽 시간을 틈타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 문어 2톤 분량을 싣고 몰래 부산항으로 들어오려던 어선이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 국적 선원을 부산 세관에 인계하고 밀수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서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영농조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감초와 오가피 등 한약재 150톤과 창고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마른 약투 사이로 물이 잘 침투하지 않았고 바람이 강한 탓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 12시쯤엔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건물 일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있던 의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를 아이들이 의뢰하는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엄연한 범죄라고 합니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현관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2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겁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 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친구들이 2인 이상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10대 2명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장난은 현실에선 엄연한 범죄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분을 피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매해 늘어 지난 5년 동안 6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6만 5,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 8,615명에서 매해 들어 지난해엔 19,65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로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았고 폭력 24.5%, 성범죄 3.7% 등이었습니다. 사퇴 논란을 빚고 있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귀국 이후 이틀 만인 그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완패한 이후 아시안컵을 돌아보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8일 귀국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출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이나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국내에서 하루를 머물다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4년여 만인 오는 3월 평양에서 축구 A매치 홈 경기를 엽니다.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상대는 공교롭게도 일본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평양에서 치르고 돌아온 태극 전사들. 당시 북한은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는데 경기 결과도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상당히 거친 경기였다며 북한 선수들의 욕설이 심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후 안방에서 A매치를 연 적이 없던 북한은 4년여 만인 오는 3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A매치를 엽니다. 3월 21일 먼저 도쿄에서 경기를 치른 뒤 닷새 후에 평양으로 장소를 옮겨 2연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원정팀에 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북한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에 최근의 북일 관계까지 고려하면 일본 대표팀에는 험난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승리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계속 경기로 나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국제 경기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승리가 꼭 절실하고 이에 앞서 북한은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에서도 일본과 맞붙습니다. 1차전은 24일 평양에서 2차전은 28일 도쿄에서 열리는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는 남녀 축구 선수단 응원 선점물까지 만들며 응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철거 예정인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두 차례 올림픽을 치러낸 멀쩡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놔두고 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60억 원을 들여 지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국제 규격인 400m 트랙에 관중석 규모는 8,000명에 이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최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곳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훈련은 물론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제규격 경기장은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외에 강릉뿐. 게다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컬링 등 다른 빙상 종목 경기장도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릉 경기장이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철거 예정인 태릉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올림픽을 치른 유산인데 잘 보존돼서도 활용 가치를 높이면 더 국가 혈세도 낭비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스케이트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강릉은 선수 숙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만큼 선수들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훈련장만 단순히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은 안 된다고 판단돼서 2030년까지 새 스케이트장 건설에 들어갈 국비는 2천억 원 안팎.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른 세계적 수준 스케이트장을 두고 또 혈세를 들여 새 스케이트장을 지어야 하는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관심이 쏠린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규모와 반발 수위에 따라 제3지대 몸집 불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중진들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인지도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싸워달라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당이 어렵고 중요한 선거에서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가산점이 있는 경쟁자와 경선을 치를 경우 기본 15% 감점은 중진 입장에선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 안에 들 경우 추가로 20%를 더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입니다. 다선 여부를 떠나 공천이 아예 배제되는 하위 10% 7명을 포함해 여당 현역 의원 최소 25명은 거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 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공천 심사에 칼자루를 쥔 공관위원장이 직접 후배를 위해 길을 터달라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개별 통보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못 박았는데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에 당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일단 빠진 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를지 아니면 불출마 등을 결단할지 30여 명 규모의 의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열음을 우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 사퇴 촉구 논란까지 겹치며 내홍 조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제3지대의 영입 속도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총선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4년 전 선거에 적용했던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꼼수 위성 정당이 다시 등장한다면 거대 정당의 양분 구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손유정 기자입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과반의석 민주당이 방침을 세우면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21대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을 이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유권자를 또 우롱하게 됐다는 여당과 군소 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준연동형 제도가 실제 각 당의 비례 의석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47석을 단순히 나눠 갖는 병립형과 달리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각 당의 몫을 정합니다. 이렇게 목표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뒤 나머지는 비례의석으로 채워줍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 당선되기 힘든 군소 정당의 정치 현실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여의도 입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라서 부족한 의석수는 절반만 보전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의 득표를 올린 정당은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30석의 절반,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워 최종적으로는 45석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준연동형 선거제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대 양당 위성정당의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은 정당 득표율로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2월 첫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준연동형 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야 위성정당은 각각 21석과 22석의 비례의석을 나눠 갔습니다. 전체가 비례의석이 47석인데 이 47석의 91.5%에 육박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꼼수 위성정당의 힘을 싣는다면 사실 결과는 병리평 때와 같습니다. 과거 방식과 달라지는 게 없는데 누구를 위한 선거 제도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셈법 계산에만 분주한 모습입니다. 분구와 합구 유불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 신인은 물론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민생 그리고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늘 우선시되는 건 아닌지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우리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 1심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지만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체면을 구겼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 부당 합병 사건의 경우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로한 채 결국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검찰 공소 사실의 기본 토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수사 성과로 강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 서버 등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검찰이 뒤집기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무죄 판결 역시 검찰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핵심 논리였지만 법원은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며 혐의 출발서부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서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란 결론이 나온 점도 부담입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주요 사건을 완패로 시작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눈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와도 괜찮다는 카페가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치매를 진단받은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카페인데요. 직원도 손님도 행복하다는 이곳을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카페입니다. 생강차죠? 또 뭔 차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레시피를 확인하며 음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강차에는 청 5스푼, 채소 주스에는 로메인, 바나나와 올리고당이 들어갑니다. 혹여나 틀릴까 몇 번씩 꼼꼼하게 확인하며 만들어냅니다. 맛있게 잡수요. 감사합니다. 다른 카페보다 오래 걸려도 가끔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탓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것까지 도맡는 10명 남짓의 직원들 모두 65살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이른바 초록이 치매 환자입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방법을 고민하던 지자체가 이곳 카페를 생각해냈습니다. 차 맛은 뭐 다 그거지만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식구가 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다 선수도 아니잖아요. 7년 전 환갑이 되기도 전인 58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홍성분 씨도 작년부터 일주일에 2번 카페로 출근합니다. 조금이지만 월급도 받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막 진짜 죽는다고 막 음식을 진짜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 한참 그렇게 헤매다가 여기를 알고 나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홍 씨처럼 40, 50대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해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만나 이야기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계속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아직 너무 젊고 이제 신체 기능도 너무 좋으신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이랑 대화도 하시면서 더 밝아지신 분들도 많고 잊어도 틀려도 타박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이곳. 치매 환자들은 오늘도 당당하게 일터로 나섭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과거 게임이나 만화는 아이들의 철없는 취미로 치부되곤 했는데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게임도 생기고 또 국내 웹툰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그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안동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은 청소년들. 현란하게 마우스를 움직이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피드백도 이어집니다. 어드밴티지를 바꿔 써야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유도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 이곳은 PC방이 아닌 게임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원.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10대부터 게임 실력을 키우고 싶은 성인까지 수강생만 200여 명에 달합니다. 제가 게임을 한 지 오래됐는데 질리지 않고 계속 재미를 느끼니까 이거를 업으로 삼아도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라고 밝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공부나라는 핀잔 대신 전폭적으로 꿈을 지원해주는 부모도 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되게 저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펜을 들고 그리기에 열중하는 청년들. 쓱싹쓱싹 펜을 굴리자 금세 만화 속 한 장면이 완성됩니다. 각종 웹사이트에 연재되는 디지털 만화, 웹툰을 배우는 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하려고 오기도 하고 또 일반 성인분들이 웹툰을 이제 잘 배우고 싶어서 저희 학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가라는 꿈을 품어왔던 변영규 씨는 30대 나이에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관뒀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내는 게 변 씨가 가진 목표입니다. 원래 공부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는데 웹툰을 하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즐기면서 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성공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는 당당하게 프로게이머나 웹툰 작가가 되겠다 말하는 사람들. 주변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 한 발을 내딛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 라면에 이어 국산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수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무인 로봇이 상자가 가득 담긴 선반을 운반합니다. 국내 중소브랜드 화장품을 사들여 수출하는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무인 운반 로봇 100여 대가 해외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을 작업자들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열풍으로 수출 국가가 150여 개 나라로 늘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 도입으로 원활한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 증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고는 7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제각각인 유통기한을 빠른 순서대로 작업자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AGV 시스템이 존재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 브랜드의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은 6천억 원. 이 가운데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작년 5월 경남 밀양에 스마트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라면과 소스 생산부터 물류까지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화장품들이나 아니면 식품 같은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 사이클이 빠르거든요.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제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운송 비용이나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그 적기 운송이나 적기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날개를 단 국내 기업들이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농촌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시작된 지 꽤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아예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라남도 순천시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 축구장 65개 면적의 임야 47헥타르를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원인은 과수원에서 농가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 집계 결과 지난해 590여 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어디 뭐 보관 장소도 없고 좀 처치 곤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좀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까지 만들었습니다. 행안부와 산림청, 농진청, 농협 등이 함께해서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우지 말고 잘게 파쇄하자는 농촌 인식 개선의 일환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파쇄 지원단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12월 달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 40여 농가가 40여 헥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파쇄 지원 서비스는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쇄기로 영농부산물을 갈아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100m 안에서 소각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에 산불로 번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민은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2초 7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김우민은 출발부터 1위에 오른 뒤 300m 근처까지는 세계 신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등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이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빨간불입니다. KF 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3도, 춘천은 영하 5.5도고요. 낮에는 초봄 날씨입니다. 서울이 10도, 청주도 10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가 이어집니다.